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 예. 뉴스3 플러스 한번 가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또 전해주실 뉴스들이 뭐 세계적인 뉴스부터 뭐 많이 네, 있더라고요. 오늘 아니 근데 정말 권 많아요. 팀장이 네, 업종 담당자보다 주가를 더 잘 맞추는 것 같아. 뭐였죠? 어제 또 뭐 이게 대우조선? 왜 올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쑥 던지고 가더니 폭락해 버렸더만. 아, 대우조선해야. 예, 근데 사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한 지 거의 한 10년 된 응. 회사여가지고 네. 거기에 뭐 사정은 조금 압니다. 아니, 근데 나 주주 입장에서 왜 이게 올라야 되죠? 그 얘기를 했잖아.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예, 예. 하여튼. 오른 거 이상 빠졌죠? 응. 예. 많이 전날 빠졌어요. 뭐한 15%인가 올랐던 거 뭐 같은데. 딴 걸 떠나서 증자 그렇게 세게 하면은 당장은 그렇게 좋을 게 별로 주주가 없죠. 희석이지. 예, 그리고 뭐 헐값 매각 얘기 막 나오는데 뭐 2조 원을 헐값에 매각했다 뭐 그런 뉴스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2조 원도 그 산업은행이 받아가는 돈이 아닌데 왜 2조 원도 싸게 팔았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보도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더 중요한 보도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 자, 첫 러시아가 번째. 네. 점령지에 대한 합병 투표를 했어요. 네. 이게 러시아 전쟁이 점점 다른 양상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점령지를 영토에 편입하는 주민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찬성률이 99%. 우리는 러시아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하는. 뭐 어떤 투표 상황이었을지 뭐 대충 눈에 그러니까 예, 걔들만 했네. 그려지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가 이렇게 총 들고 돌아다니면서 투표하세요. 그리고 투표함 옆에서 이렇게 총 들고 있고 네. 그 투명한 투표하는 기표소가 투명이야? 예, 투명하게 에라이. 투명하게 보고 투표를 보여주고 시켰군요. 투표해라. 네. 그래가지고 투표 지역이 한 9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 영토 전체의 15% 정도? 그러면 남한 면적하고 그러네요. 비슷해요. 우리가 10만 킬로미터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 정도를 그냥 가져가겠다. 이게 러시아도 이제 엑시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토 편입을 지금 있는 지역 정도로 해서 주민 투표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한다. 예. 이 영토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보자. 더 이상 뭐 진격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는 그런 엑시트 전략으로 좀 보여요. 우크라이나하고 서방은 당연히 이거를 가짜 투표로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찬성률이 높은 지역은 DPR 지역으로 찬성률 99%, 가장 낮은 지역은 헤르손 지역 87%입니다. 한 5일 정도 안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비슷한 사례로 크림반도 합병할 때 그때도 투표부터 영토 병합 문서 최종 서명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또한 그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갑자기 노드스트림 가스관 있잖아요. 아 그게 뭐 파손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누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폭발이 감지됐다는 보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일단 러시아가 테러 공격을 통해서 유럽의 가스를 겨울을 앞두고서 막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행위라고 비난을 좀 하고 있고요. 홀란드 총리 같은 경우도 이를 사보타주로 규정하고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러시아가 자기네 가스관을 공격할 정도로 조금 아니 자기가 팔아먹어야 될 가스관을 자기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뭐 그렇다라는 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러시아에서 30만 명 징병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징병사무소에 지금 다들 총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징병 센터에다가 일반인들이 가서 막 총을 쏘고 그 정집 센터를 비롯해서 정부 건물 한 54채가 불이 탔어요. 징집하는 거에 불 지르고 있고 징집 센터를 겨냥한 시위대 공격도 17건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징집해가 군복 입혀 총 들여서 내보내면 총구를 거꾸로 들지 않겠어? 그러면은 10년 동안 감옥에 보낸다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징집 대상자 출국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26만 1,000명. 징집 원래 하려고 그런 게 30만 명이잖아요. 근데 26만 1,000명이 러시아에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러시아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내에서는 또 뭐 다른 언론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자발적으로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우리가 뭐 그럴 필요 없다라든지 뭐 해외로 막 도망가는 사람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나라들을 보면 다 휴가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휴가 그 갔다? 얘기는 휴가 간 거지 응. 도망간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제 러시아 쪽의 보도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 여튼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그렇게 많으면 그분들 가시면 되죠. 네. 하여튼 뭐 등등의 뉴스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러 그 언론 주로 보시나 봐요? 제가요? 예. 균형적으로 다 보려고 노력하지요. 아. 예, 항상 그런 시그널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그 시그널을 놓쳐서 지금 계좌가 어. 어떻게 됐습니까? 뭐죠? 살짝 태클인데 이거. 아, 그죠? 보시나 봐요. 그러지만 가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네. 옆에서 보는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 저희 쇼폰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하여튼 그런 뉴스들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고 노드스트림이 폭파된 건 참 묘하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기 점검을 계속했잖아. 네. 정기적으로 할 만큼 했죠. 예. 야, 또 정기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파손해서 긴급 점검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기네들 거를. 그러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그 영국의 감세 정책에 이제 달러가 기세등등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 98%다. 이게 영국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에 글로벌 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들도 굉장히 냉혹한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미국의 투자 연구기관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을 했어요. 경기 침체 확률이 98%다. 세계 경기 침체 확률이 이렇게 높게 된 거는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라면서 그 배경으로 또 영국의 정책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에서도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워스팅 포스턴 행사에 가서 영국 정부의 새로운 재정 정책 계획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세계의 경제 침체 가능성을 높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힘들게 연준에서 좀 물가 잡아서 어떻게 좀 긴축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영국이 저렇게 감세 정책으로 성장 정책을 치고 나오는 바람에 이거 그 스텝이 다 꼬이게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박자 좀 맞춰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국의 그 리즈 트러스 내각이 경제 성장 촉진을 얘기하면서 27년까지 약 68조 원을 감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세 정책은 일종의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 그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가선 관련 자산 매도하고 네. 파운드 같이 폭락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의 최대 은행인 메이뱅크의 전략가도 이게 파운드화를 대량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달러 강세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데 네. 여기서 파운드화 매도가 왕창 나오면서 달러가 더 강세가 되는 바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영국은 지금 왜 생뚱맞게 자기네 물가 상승률이 9.9%인데 여기다가 성장 정책을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들도 조금씩 있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연준이 긴축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시켜갖고 확장 재정 엄청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반세기 만에 최대 호황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CMG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한 130만여 개가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143만 개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졌고, 지금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공장 일자리가 거의 1970년대 수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조업의 경기 침체 부분들을 다 반등시키고 네. 수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겪으면서 배송 지연이라든지 운송비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계속적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거기에 대한 재정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미국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을 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정책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 사이드에서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또 싫어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슬금슬금 재정 정책을 피는 건데 네. 이렇게 맷집 좋은 미국은 그거 하는데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고 그 영국은 괜히 저거 했다가 그 파운드가 폭락하니까 야 너 지금 눈치 없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중적이다, 모순적이다 라는 모습이 영국의 어떤 그 정책 발표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여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꽤 준 거죠. 그렇죠. 예. 네. 많이 줬죠. 이거 맞고서 우리 2200
그날 5% 빠진 거죠. 그날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예. 네. 하여튼 야, 영국 도움이 안 파운드화가 돼. 친영파 아니십니까? 아니 그때 그 친정이 뭐 어르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프로님 집안에도 회사에도 나라에도 어르신이 있어야 돼요. 아, 엘리자베스. 어르신 가시니까 지금 바로 이런 바로 일이- 이런 일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큰 어르신 또 모시잖아요 오늘. 예, 김한진, 두 분? 김영희 박사님. 그렇지. 예. 나는 거기 형님은 아직 청년이야 청년. 아직 젊으시잖아요. 네. 스스로 그렇게 자꾸 포장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로 그 영국 여왕 그 타계하신 게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그렇겠죠. 경제나 뭐 이런데. 예. 근데 크라운이라고 저 미드 있잖아. 예, 영드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넷플릭스에 보면 네. 시작하려면 결심을 하고 하십시오. 엄청 긴 영드거든. 네. 거기 보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때부터 쭉 역사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까지 봤더라? 대처까지 봤나? 근데 수상과의 그 관계 설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20대 때 처칠이었거든. 예. 처칠을 앉으란 소리를 안 하고 보내버리잖아. 그거 보면 군기 한번 잡은 거네요. 이렇게 손등에다 이렇게 키스를 하게 해줘요. 네, 네. 딱 줄의 회동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앉으면 처칠이 앉아야 되는데 앉으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되게 어색한데. 그러면서 이제 처칠이 서서보고하게. 그러면서 처칠이 나 집에 가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정 끝까지 대표님도 안 갈라 그랬거든. 저한테 앉으라 소리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앉는 꼴은 못 보겠어요. 넘어가. 네. 네.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떨까? 네. 이게 이제 물가보다 경기인가? 정부가 약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좀 금리 나오고 인상 있어요. 더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게 며칠 전 아니에요? 네. 그거는 한국은행. 네. 정부.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는 건가라는 톤의 얘기가 살짝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이 다음 달쯤에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관측이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좀 비슷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베이비 스텝 2번 정도 더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연준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 강하게 나갈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타겟으로 했을 때 하는 얘기고, 한국은행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환율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타겟이 조금 달라지긴 한 건데, 이게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KBS 출연해서 뭐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면 우리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서 슬쩍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금리를 다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가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대출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그 전에 안 했었거든요. 네. 이전에는 오히려 물가 안정, 환율 안정 이런 쪽으로 좀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국내 경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슬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근거에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그것이 정책 기조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혀요. 그러면은 이제 8월에 5.7% 상승하면서 7개월 만에 오름폭이 좀 둔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한 늦어도 10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좀 찍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8월, 9월 2달 연속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국제기구들은 이제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은 정점을 찍어가는 것 같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이 좀 낮춰가고 있고,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이제 가계 신용 기준으로 한 1,869조 4천억,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졌다라는 걸 요새 문자 받으실 때마다 좀 체감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민주 국가의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긴축으로 확 갔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순간이 좀 약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풀어드리겠다라는 뉘앙스를 갈 수밖에 없는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아까 보니까 미스터 마켓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목재 가격이 지금 고점 대비 70%가 빠졌거든요. 그 목재를 많이 쓰는 부동산이
일이에요. 집이죠, 저. 미국은 미국 이제 집들은 다 나무를 목재쓰죠. 많이 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슬금슬금 이게 조짐이 보이기는 한단 말이에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는 좀 더 이게 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책적인 뭐를 쓰고 싶어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한국은행 출입할 때 그 한국은행에 가면은 그 현판에 막 뒤집어만하게 물가 안정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럼 뭐 한국은행 그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장바구니 뭐 쌀값 잡고 뭐 상추값 잡고 뭐 이게 네.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그렇게 현판에다까지 걸어놨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그 지지율과 경제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정부와 국민들의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의 욕망 네. 그리고 이거를 혼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생각하니까 네. 오죽하면 거기다 현판에다 물가 안정을 그렇게 박아놨을까 싶은 생각이 좀 점점 더 세게 들게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그 금리라는 게 우리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뭐 5% 가는데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좀 더 버틸 수 있어 3% 우린 경기 살려야 돼. 뭐 이렇게 해갖고 미국이랑 막 크게 벌어진 1.52 이렇게 막 벌어지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금리보다 뭐 경기 선택도 가능하겠다 싶긴 한데 금리는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적어도 1% 안쪽으로밖에 차이 안 나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케이스가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 예. 근데 지금은 역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격차를 얘기하고 있는 예,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국 금리는 5%인데 미국 금리 3%다. 그럼 한국이 2% 높잖아. 네. 그러니까 이 높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는 굉장히 플렉시블하죠. 네네네. 우리 경기를 살려야 된다. 뭐 그래서 네. 야 미국과의 격차를 2가 아니라 1로 내리자.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그 이런 상태면 사실 한국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여력이 사실 없죠. 사실 없다고 봐야지. 그리고 사실 이전에 금리 격차, 금리가 역전됐던 사례들이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자본이 그 저기 미국으로 많이 쏠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항상 그 경제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이제 금리 차만 가지고 자금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좀 더 살아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포인트 정도 금리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가 성장률이 1%포인트가 더 높으면 그렇죠. 국내 주식을 사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금리 역전이라는 게 자본 유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뭐 환율도 감안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률도 감안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네. 지금은 워낙 킹달러 시대라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 물가를 자극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정부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허리띠 쪼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좀 이제 말을 흘리는 거죠. 네.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